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넘게 이어졌지만 백성들이 이름만 들어도 몸을 움찔했던 임금이 몇 되지 않는다 하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다들 연산군을 말합니다. 이 일은 그 시대 조선의 공기와도 연결돼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궁궐을 노름판으로 만들고 학자들을 한꺼번에 베어버린 군주, 마음에 안 들면 집안째 뿌리 뽑아버린 폭력의 상징, 사대부들이 기록에 남긴 그는 거의 괴물처럼 묘사돼 있습니다. 이 일은 그 시대 조선의 공기와도 연결돼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했죠. 아, 저 사람은 애초부터 성정이 잔인했나 보다.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나 보네. 하면서요. 기록도 드라마도 그렇게 말해왔으니까요. 이 일은 그 시대 조선의 공기와도 연결돼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면 조금 기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가 저런 선택을 하게 된 토약, 그가 마주했던 억눌림이 한 겹씩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그만큼 당시 사람들의 눈과 귀가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는 폭군이라는 간판을 잠깐 옆으로 치워두시고 한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분노했고 어떻게 나라와 충돌했는지를 차근히 따라가 보시죠. 그때부터 연산군은 조선 제9대 임금이었던 성종의 적자로 태어났습니다. 조선에서 왕의 장남, 그것도 정실에게서 난 아들이라는 건 거의 자동으로 왕위가 예약된 자리였죠. 그만큼 당시 사람들의 눈과 귀가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어릴 적 이름은 잘 아시는 대로 이융이었고 세자 책봉도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어려서부터 글 배우는 걸 싫어하지 않았고 말귀도 빨리 알아들어서 주변에서는 기대가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표면만 보면 더할 나위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세종으로부터 내려오는 문화적 토대, 아버지 성종이 닦아놓은 안정된 국정, 유능한 신하들까지 곁에 있었으니까요. 틀만 본다면 완벽한 판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의 눈과 귀가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집안의 안쪽,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궁중 여성들의 세계에서는 이미 폭풍이 잔잔히 일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그의 어머니인 윤 씨가 있었습니다. 윤 씨는 처음엔 성종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했습니다. 총애를 받는 후궁은 기본적으로 다른 여인들의 경계 대상이고 왕비를 보필하는 대신들의 감시망에도 쉽게 걸려들었죠. 그만큼 당시 사람들의 눈과 귀가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윤 씨는 성품이 질투가 많고 성정이 강하다고 기록돼 있지만 그 말 속에는 당시 궁궐의 권력 게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가 스며 있습니다. 눈총을 조금만 사도 교만하다는 말이 붙던 곳이니까요. 결국 윤 씨는 반대 세력의 공격을 연속으로 맞습니다. 처음에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선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끝내는 패출, 그리고 불과 몇 해 뒤 사약이라는 결론이 나버렸죠. 그만큼 당시 사람들의 눈과 귀가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왕실에서는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마마마께서는 병이 깊으셔서 세상을 떠나셨다. 슬프지만 흔한 죽음으로 포장해버린 거죠. 진짜 이유는 철저히 봉인됐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의 눈과 귀가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유학이 지배하는 조선의 왕실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울면 허약하고 분노하면 가르침이 부족한 것이며 사사로운 원망을 입 밖에 내면 군자의 도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어린 세자는 마음속을 꽉 묶은 채 자라야 했습니다. 엄마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묻어둔 채 글을 읽고 예를 배우고 조정의 예법을 익히는 아이가 돼야 했습니다. 이 환경에서 그는 아주 조심스러운 성장을 합니다. 흠잡히지 않으려 애쓰는 아이, 사소한 것도 신경 쓰는 아이, 사람들의 얼굴을 먼저 살피는 아이로요. 왕이 될 사람에게 덕목으로 보였을 수도 있죠. 성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 사람들 반응이 괜찮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 왕은 처음 몇 해 동안 꽤 단정했고 학문을 좋아했고 신하들과 담을 쌓지 않았거든요. 기록을 보면 즉위 초의 연산군은 백성 사정을 물어보고 가벼운 형벌을 줄이자고 하고 사치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겉모습으로만 보면 모범생 같은 군주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착하고 고분고분해 보이는 왕이 곧바로 벽에 부딪힙니다. 왕이라고 해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조선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던 그때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성종이 구축해놓은 정치체제는 사림이라 부르는 신진 유학자층이 나라의 도덕성을 감시하는 구조였습니다. 왕은 물론 최고 권력자이지만 도의의 기준은 신하들이 들고 있는 이상한 모양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뭘 하려 하는데 감사원과 언론과 시민단체가 동시에 그건 도리에 맞지 않다고 하면 정책이 통째로 멈추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군주의 결심이 항상 마지막이 아니었던 거죠. 사간원과 사헌부, 홍문관이라고 불리는 말 그대로의 비판 기관들이 왕에게도 가차없었습니다. 예에 어긋난다, 선왕의 뜻이 아니다, 사사로운 정의다라고 적어 올리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연산군 입장에서는 분명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주변에서 쳐놓은 보이지 않는 울타리 때문에 손발을 다 묶인 느낌이었을 겁니다. 나라의 주인이 자신 같은데 주도권은 다른 쪽에 있는 듯한 모순이죠. 사람이라는 게 계속해서 부정당하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연산군의 첫 번째 폭발이 1498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오사화라 부르는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발단은 의외로 작은 데서 나왔습니다. 사관들이 쓰는 사초, 그러니까 역대 임금들의 행적과 발언을 정리해두는 비밀 기록에서 이상한 글이 하나 발견된 겁니다. 옛날 일을 빌려 현 정국을 비판하는 글이었죠. 글의 주인은 김종직이라는 뛰어난 학자의 제자 김일손이었습니다. 스승이 지은 조의제문을 실어 놓았는데 그 문장이 당시 왕권을 은근히 꼬집은 것으로 해석돼 버렸습니다. 연산군은 이걸 단순한 글이 아니라 공공연한 모욕으로 여겼습니다. 살아있는 군주는 침묵하고 있는데 종이에 적힌 과거의 말이 현재의 왕을 제어하는 꼴이었으니까요. 그가 격분했던 건 신하들이 그를 핑계로 왕을 옭아매는 풍토 자체였습니다. 입으로는 충성을 말하지만 글로는 선왕과 권문세가를 통째로 공격하는 이중성을 더 이상 두고 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대대적인 처벌이 이어집니다. 관련된 살인들이 줄줄이 잡혀갔고 몇몇은 유배로 끝났지만 상당수는 차명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조용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칼바람이었죠. 이때부터 연산군은 언론과 기록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왕 앞에서는 품계와 예를 지키는 신하들이 분만 잡으면 왕보다 더 높은 목소리를 내는 걸 목격했으니까요. 글이 칼보다 위에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무오사화는 표면적으로는 스승과 제자의 글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실은 왕이 너무 오래 눌려있던 균형을 한번 흔들어 본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왕의 목소리도 들어라 하는 경고였죠. 그런데 경고만 하고 끝났다면 역사는 좀 덜 피로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때 깨진 신뢰가 다시는 복구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왕과 사림 사이에 생긴 금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을 아예 벌려버린 결정적 사건이 연산군 10년을 바라보던 어느 날 벌어집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지만 그가 평생 붙들고 있던 뚜껑을 통째로 열어버리는 순간이었죠. 그만큼 당시 사람들의 눈과 귀가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궁중에서 일하던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전하, 사실 대비마마께서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옵니다. 예전에 주상을 해하려던 자들이 있어 하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역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꽁꽁 싸매두었던 비밀, 어머니 윤 씨가 폐출되고 독약을 받았다는 진실이 그제야 아들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동안 궁정이 얼마나 치밀하게 숨겨왔는지 생각하면 놀랄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연산군은 바닥까지 무너졌습니다. 임금이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오랜 세월 어린 왕자를 붙들고 있던 결핍이 그대로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울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다 거짓이었구나 하고요. 그는 통곡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관들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광경은 아무리 왕이라도 감출 수 없었으니까요. 애초에 감정을 금지한 체제가 너무 무심했던 거죠. 이 순간부터 연산군의 분노는 추상적인 정의에서 아주 구체적인 보복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제도를 고치자는 수준이 아니라 어머니를 죽게 만든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패비 윤씨 사건에 조금이라도 이름이 엮였던 대신 내명부 사람들, 당시 약을 준비했던 의원,
지시를 전달했던 내시, 심지어 하급 궁녀들까지 줄줄이 이름이 불렸습니다. 피의 명부였습니다. 이때 벌어진 숙청이 우리가 말하는 갑자사화입니다. 1504년이었죠. 앞에 무오사화가 권력의 질서를 되묻는 사건이었다면 이건 한 아들이 30년 가까이 누르고 있던 원통함을 세상 전체에 쏟아낸 날이었습니다. 기록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지만 수백에서 많게는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사건으로 크고 작은 벌을 받았습니다. 처형, 유배, 관직 박탈, 집안 멸문까지 어머니의 원수로 찍히면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울어주지 않았던 5살짜리 아이가 왕이 된 뒤 처음으로 내가 겪은 슬픔을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터뜨리는 장면을요. 폭력의 근원이 꼭 잔혹한 성격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연산군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로서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국가의 칼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조선의 참사였던 거죠. 나라의 형벌 체계가 한 사람의 사적인 복수에 완전히 동원됐으니까요. 이 사건 이후 연산군은 더더욱 신하들을 믿지 않게 됩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몇십 년이나 숨기고 필요하면 왕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굳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는 감시받는 왕이기를 그만두려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식은 궁궐을 자기 세계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늘 관원들이 예를 따지며 간섭하니 차라리 궁안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버리려 한 거죠. 그때 눈에 들어온 이가 흥청이었습니다. 흥청은 기생으로서 노래와 춤에 뛰어났다는 것만 기록돼 있을 뿐 자세한 신분이나 가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왕의 마음을 순간적으로나마 평온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왕이 그 평온에 집착했죠. 연산군은 흥청만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처럼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여인들을 대거 불러들였습니다. 전국의 기녀들, 노래 잘하는 아이들, 춤에 능한 여인들이 차례로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방에 재주 있는 딸들이 강제로 끌려간다는 소문이 퍼졌고 세금으로 운영돼야 할 물자가 왕의 유흥에 쓰인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공간이 된 이상 감정을 위로받을 수 있는 통로라도 붙들고 싶었던 겁니다. 이때 생긴 말이 흥청망청이었습니다. 한순간 즐기고 크게 탕진한다는 뜻으로 굳어졌죠. 사람들은 이 시기를 두고 연산군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보면 이게 그의 마지막 저항이기도 합니다. 체제 안에서 감정을 나눌 수 없으니 체제 밖의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니까요. 문제는 왕이 즐기면 그 즐거움이 제도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임금이 사람을 불러들이면 그걸 실행하는 관청이 생기고 유지비를 대는 창고가 만들어지고 이를 돕는 관리들이 줄줄이 달라붙게 됩니다. 연산군 때 궁궐이 하나의 거대한 향락의 무대로 변해갔다는 말은 그래서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닙니다. 감정이 허용되지 않던 왕이 자기 감정을 살리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바꾸어버린 거의 비극적인 풍경이었죠. 이쯤 되면 신하들 입장에서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거치며 이미 많은 살림이 사라졌고 왕의 분노가 다음번에는 자신들에게 돌아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 공포가 하나의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1506년의 반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종반정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지요. 연산군이 스스로 왕위를 버린 게 아니라 신하들이 연합해 왕을 끌어내린 일이었습니다. 반정을 주도한 세력은 명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임금이 도를 어기고 백성을 돌보지 않으니 새로운 임금을 세워야 한다. 도덕을 무기로 삼아 왕을 끌어내리는 전형적인 조선식 혁명이었습니다. 연산군에게는 변명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궁궐을 장악하고 새 왕으로 세울 중종이 준비돼 있었고 대신들은 이미 논리를 작성해 놓은 뒤였으니까요.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나는 악인이 아니다는 비슷한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람을 만든 건 이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걸 알리고 싶었던 거겠죠. 이미 귀 기울여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폐위된 연산군은 강화도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은 반역죄를 뒤집어 쓴 왕족이나 공신들이 주로 유배됐던 곳이었죠. 한때 천자와 다름없는 대우를 받던 이가 갑자기 바람 거센 섬에서
여생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47세 남짓한 나이로 생을 마칩니다. 왕으로 있었던 시간보다 인간으로 괴로워하던 시간이 더 길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조선은 그를 묘도 주지 않은 채 역사에서 밀어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도 폭군은 폭군 아니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그가 저지른 처벌의 강도, 백성에게 끼친 부담, 국가 기강을 흔들어버린 행동은 변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그가 그렇게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보자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감정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폭발했다고 해서 온전히 그 사람만 탓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당시 사람들의 눈과 귀가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조선의 유교 체제는 겉으로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군주도 법을 지키고 신하가 임금을 바로잡고 백성이 억울하면 상언을 올릴 수 있는 체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체계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의 사적인 슬픔과 분노를 처리할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산군처럼 어린 나이에 모친을 잃고도 진실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더 가혹했죠. 감정은 금지됐고 기록은 그 감정을 빼놓고 써졌으니까요.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깊이 묻히면 묻힐수록 나중에 더 큰 형태로 돌아옵니다. 연산군의 갑작스러운 피바람은 그렇게 방치된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결과였다는 시각도 충분히 성립합니다. 다른 사례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끓이는데 뚜껑을 단단히 걸어 잠가 놓으면 처음에는 조용합니다. 그럼 잘 끓고 있네 하고 안심하죠. 그런데 안 빠진 증기는 언젠가 터져 나옵니다. 그때는 뚜껑도 날아갑니다. 연산군의 내면이 꼭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모른 채 효를 배우고 정치의 룰을 모른 채 신하들을 추켜 세우고 왕의 권위를 모른 채 스스로를 낮추다 보니 나중에는 어디까지가 진짜 나인지조차 헷갈렸을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리학이 말하는 군주의 길을 걸으라고만 요구하면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죠. 인간으로서의 숨쉴 통로를 안 주고 성인 군자의 모양새만 강요한 셈이니까요. 그 억울함이 폭정의 연료가 됐습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다루는 사서들은 대체로 신하들의 입장에서 씁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감정이 격해졌다고 적는 데는 아주 인색하지요. 그러나 같은 기록을 뒤집어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이기도 합니다. 패비 윤씨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이들 가운데는 단순히 명령을 전달했을 뿐인 하급자들도 많았습니다. 무고한 피가 섞였다는 의미죠. 아들이 보기에는 어머니를 죽인 무리였기 때문에 선이 더 넓게 그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할 건 그가 사적인 분노를 공적인 형벌로 바꿔버렸다는 점이 아니라 왜 사적인 분노가 그렇게까지 커졌느냐는 질문입니다. 진실을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10살 무렵 혹은 세자로 조금 더 성장했을 때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슬픔은 있었겠지만 그 슬픔을 제도 안에서 소화할 시간과 조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30을 넘긴 뒤에야 들었습니다. 30을 넘긴 남자가 나라를 움직이는 왕이 그제야 당신 어머니는 누군가의 정치 때문에 죽었소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낄 절망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버텨온 자신의 삶 전체가 조롱받는 기분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우리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신하들을 처벌하고 기록을 불태우고 입을 막아버리고 즐거움으로 자신을 덮어버리려 했죠. 그게 그에게 허용된 유일한 복수이자 치유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그 치유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웃을수록 신하들은 겁을 먹었고 그가 흥청을 가까이 할수록 백성들은 세금의 무게를 느꼈고 그가 분노할수록 조선의 정치는 더 겁에 질려서 굳어버렸습니다. 결국 연산군의 시대는 조선의 정치 구조가 얼마나 사람 냄새를 못 견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됐습니다.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는 왕보다 냉정하게 규범만 지키는 왕을 원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연산군은 제거되고 새로운 임금이 올라와 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사림은 다시 도덕을 내세우며 권력을 회수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결말이었습니다. 이 일은 그 시대, 그렇지만 이 결말은 또 다른 문제를 남겼습니다. 왕이 조금만 감정을 드러내도 연산군의 전철을 밟는구나 하고 경계하는 풍토가 굳어진 겁니다. 이후의 임금들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역사에서 그를 희대의 폭군이라고 요약해버리는 건 어쩌면
편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잘못을 몰아주면 나머지는 안전해지니까요. 제도도 신하도 후대도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멈춰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라진 어머니, 숨겨진 진실, 감정이 없는 공간, 제어되지 않는 붓, 그리고 너무 늦게 찾아온 분노. 이 모든 게 겹쳐져 하나의 비극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는 악인이었을까요? 인간은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빼앗긴 아이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강요한 체제, 스승보다 높은 도덕을 강요하며 왕을 올가맨 관료사회, 거기에 뒤늦은 진실이 더해졌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다를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물론 누군가는 견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똑같이 폭발했을 겁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으니까요. 연산군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왕도 울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왕도 진실을 제때 알아야 하지 않느냐? 왕도 위로받을 수 있어야 나라가 안정되는 것 아니냐 하고요. 대부분의 사화 사건들은 정치적 싸움으로만 설명됩니다. 어느 쪽이 더 정통이었는지, 누구의 학설이 옳았는지, 누구의 줄을 서야 했는지를 따지며 끝나죠. 그런데 연산군 때의 사화는 그 차원을 살짝 벗어납니다. 한 인간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김일손이라는 학자가 사초에 적어둔 글과 만나고 궁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한 문장과 합쳐지면서 국가 전체를 삼켜버린 사건이었으니까요. 이건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영웅으로 만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를 봅니다. 수많은 집안이 망했고 잡혀간 사람들의 이름이 족보에서 지워졌고 기록을 맡던 사관들조차 말을 아끼게 됐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를 다시 말하는 이유는 폭군이라는 한 단어로는 담기지 않는 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억눌린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권력이 감정을 잃으면 어떤 폭력이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드문 사례이니까요. 연산군이 유배지에서 남겼다는 말 가운데 이런 문장이 전해집니다. 나는 백성의 원수가 아니었다. 나는 다만 사람답게 살고 싶었다. 그가 정말 이렇게 말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말입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의 눈과 귀가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평생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 위에 서 있었고 말 한마디 한숨 한 번에도 의미가 부여되는 자리였으니 마음을 털어놓을 상대가 구조적으로 없었습니다. 이 일은 그래서 그는 잔치로 사람을 채우고 음악으로 고독을 덮고 처벌로 두려움을 밀어내려 한 겁니다. 왕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받아들여줄 사람이 없었기에 선택한 거친 방식이었죠.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것입니다. 역사는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그릇된 결정 뒤에는 그를 그렇게 만들게 한 제도, 문화, 침묵이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연산군의 폭력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왕이 광기를 부린 것 같지만 그 광기를 싹 틔운 건 감정을 허용하지 않던 조선의 정치 문화였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폭발의 크기도 지금보다 훨씬 작았겠죠.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는 흔히 살인 탄압으로만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걸 왕의 마음으로 읽어보면 내 이야기를 왜 아무도 안 들어주었나라는 서늘한 물음이 보입니다. 그 질문을 아무도 풀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1506년 반정을 준비하던 신하들이 그 물음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왕을 끌어내리는 대신 치유의 길을 제시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만큼 조선은 냉담한 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말년은 더 쓸쓸했습니다. 왕좌에서 떨어져 나온 그는 이제야 마음껏 슬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봐줄 백성도 신하도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왕이 아닌 이의 눈물은 기록되지 않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폭군을 비난하는 건 쉽습니다. 기록이 그렇다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데, 나라가 흔들렸다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만 가까이 가보면 그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오랫동안 울지 마라는 말을 듣고 자랐던 소년이었고 진실을 너무 늦게 들은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이 면을 잊으면 역사가 너무 매정해집니다. 연산군의 시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왕도 사람이고 감정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고 숨겨진 진실은
반드시 어느 날 터져 나온다고요. 그 터짐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상처를 입게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연산군은 폭군이었다는 말을 보실 때는 그 문장 뒤에 숨어 있는 이 복잡한 사정을 잠깐만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물이 조금은 입체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감정이 금지된 왕이 결국 감정 때문에 무너졌다는 이 역설, 그것이 바로 연산군이라는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산군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조선의 다른 임금들을 떠올려 보면 대비가 더 뚜렷해집니다. 세종처럼 학문을 즐긴 왕은 있었고, 세조처럼 칼로 권력을 얻은 왕도 있었지만 감정 그 자체가 문제로 기록된 왕은 흔치 않았습니다. 세조는 왕이 찬탈의 죄가 무거웠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실력이 있었기에 역사는 그를 복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연산군은 그런 실력을 발휘할 틈조차 주지 않는 구조 속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성종과 대비되는 점도 있습니다. 성종은 말 그대로 규범의 사람이라서 내명을 정리하고 학문을 북돋우고 사림을 받아들여 도덕의 고삐를 단단히 조였습니다. 아들은 그 질서의 반대편에 서게 된 셈이죠. 아버지가 깔아놓은 시스템 안에서 아들이 숨을 못 쉬게 됐으니 이건 한 집안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집안 어른인 규칙을 다시 고치려면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그는 그 용기를 잘못된 방향으로 쓴 겁니다. 그렇다고 연산군이 처음부터 제도를 밀어버리려 했던 건 아닙니다. 실록을 보면 그는 기본적으로 문무 대신들의 보고를 잘 들었고 작은 벌을 줄여달라는 백성들의 호소에도 꽤 자주 응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그의 본성에는 사나움만 있던 것이 아니라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공감과 연민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공감이 자기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신은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으니까요. 온 나라가 왕을 위한다면서도 왕의 진짜 아픔은 들으려 하지 않은 겁니다. 어머니가 왜 죽었는지 묻는 순간 예법에 어긋난다 하고 사적인 정을 말하면 군주가 사사롭다 하고 결국 그는 질문할 권리조차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갇혀있던 질문이 궁녀의 입을 통해 갑자기 풀렸으니 그 충격은 다른 누구보다 왕에게 먼저 갔겠죠. 우연한 입 하나가 조선의 역사 전체를 뒤흔들었다는 건 그만큼 체계가 경직돼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를 두고 어떤 학자들은 사림이 도덕을 무기화했다고 표현합니다. 왕권을 견제하는 건 필요했지만 그것이 인간의 감정마저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왕과 신하 사이의 대화가 점점 말라버린 것이죠. 연산군이 언론을 두려워했다는 말도 알맹이를 보면 이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써주지 않는다는 서운함에서 출발했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언제나 왕의 편은 아니었으니까요. 사관들은 사실을 적는다고 했지만 그 사실의 선택권은 사관들에게 있었습니다. 왕이 울었다는 사실은 적으면서 왜 울었는지에 대한 배경은 간단히 적고 끝내버릴 수도 있었죠. 왕에게는 그게 또 한 번의 배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초를 들여다보려 했고 기록을 검열하려 했고 때로는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 행동은 후대의 큰 비난을 받았지만 그럴 만큼 그는 기록이라는 것에 쉽게 마음을 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누군가의 손에서 해석되고 평가된다면 어떨까요? 하루하루가 기록되고 그 기록이 후대의 기준으로만 평가된다면 억울한 대목이 분명 생길 겁니다. 연산군은 매일 그 상황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감시망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어린 시절 상처는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왕도 그런 일은 잊어야 한다고 믿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그 무심함이 비극을 키웠습니다. 연산군이 향락을 벌일 때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임금이 저렇게 놀아도 되는가? 물론 국가 재정을 생각하면 그 비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름은 한편으로 치료를 못 받은 사람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 가운데도 이렇게 감정으로 폭주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처럼 유교 규범이 강한 사회에서는 그 폭주가 곧바로 도덕적 비난으로 직결됐습니다. 이해의 여지가 거의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연산군에 대한 이미지는 몇백 년 동안 악한 군주로 고정됐습니다. 민간에서조차 그를 두둔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장악한 쪽이 승리한 셈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의 정치가 오로지 사치와 폭력만은 아니었다는 연구들도 나옵니다. 즉위 초기의 선정을 다시 조명하고
무오사와의 정치적 맥락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입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연산군은 어느 순간부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이 됩니다. 그 전에는 돌아올 길이 있었고 신하들과 화해할 기회도 있었으며 제대로 위로해줄 사람만 있었다면 돌이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특히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뒤 첫 며칠이 중요했을 겁니다. 그때 누군가 전하, 원통하오나 지금 복수하시면 더 많은 피가 납니다 하고 진심으로 붙들어줬다면 역사는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조정은 이미 왕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오사와의 매서움이 아직 사람들의 뼈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누구도 앞장서서 왕의 분노를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말리는 순간 자신이 희생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왕과 신하 사이에는 깊은 강이 놓였습니다. 왕은 다가오면 죽일 수도 있는 사람, 신하는 다가가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순간 정치는 소통을 멈춥니다. 이 고장난 정치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조선이 택한 게 반정이었습니다. 임금을 갈아치워서 정상 상태로 되돌린다는 발상이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위된 사람의 마음은 영원히 복구되지 않습니다. 연산군은 유배지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내가 조금만 일찍 진실을 알았다면 내 옆에 진심을 말해줄 친구 같은 신하가 하나만 있었어도 하는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나 하는 상상을 그도 했을 겁니다. 그는 새로운 재기를 꿈꾸지는 못했습니다. 조선에서 한번 폐위된 왕이 다시 돌아온 사례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왕이었던 적이 있다는 기억만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그를 부를 때 조금 다른 표현을 써도 되지 않을까요? 폭군이라는 말 앞에 상처 입은이라는 말을 살짝 얹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훨씬 인간적으로 들립니다. 연산군을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조선의 다른 인물들도 다시 보게 됩니다. 목숨 걸고 언론을 지키려 했던 사림들도 인간이었고 왕비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후궁들도 자신의 삶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으려다 부딪힌 것이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의 조선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위태로운 꼭지점에 서 있던 사람이 연산군이었고요. 꼭지점이 흔들리면 밑바닥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남긴 가장 큰 흔적은 왕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구나 하는 깨달음일지도 모릅니다. 왕도 아프고 왕도 속고 왕도 억울해하고 왕도 잘못된 보복을 합니다.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종종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인간의 취약함이 사라진다고 착각합니다. 연산군의 일생은 그 착각을 박살내는 역할을 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외로움은 더 짙어진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그는 감정을 통제해야 하는 자리에서 감정에게 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감정이 틀렸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슬픔과 분노는 애초에 그에게서 빼앗기지 말았어야 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일 권리를 빼앗기면 나중에는 아주 거친 방법으로 그 권리를 되찾으려고 합니다. 연산군이 한 행동들이 바로 그 거친 복구 작업이었습니다. 방식이 너무 파괴적이어서 문제였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남기고 싶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의 사람이라도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제때 위로해주고 진실을 알려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 작은 수고를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나라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를 작은 강물일 때는 막을 수 있었는데 대화가 되고 나서야 막으려 드니 나라가 요동친 겁니다. 연산군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조직과 사회를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감정을 금지하고 결과만 요구하는 구조는 언젠가 비슷한 폭발을 부릅니다. 시대만 다를 뿐 원리는 똑같으니까요. 그가 남긴 교훈은 역사책 안에 박제해 두기에는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상으로, 책으로, 강연으로 자주 불려 나오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결국 사람 이야기에 끌리니까요. 이처럼 연산군은 한편으로 경계의 대상이고 한편으로는 연민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감정을 동시에 품을 수 있습니다. 잘못은 분명히 꾸짖되 그 잘못이 어디서 시작됐는지까지는 살펴보는 태도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연산군은 단순히 못된 왕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그릇이 견디지 못한 무게를 한 몸에 짊어졌다가 부서진 사람입니다. 그릇이 조금 더 넓었더라면 그는 조금 덜 부서졌을지도 모르지요.